70세 이정옥 씨의 칠순 잔치. 20년 만에 모인 가족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잔치상. 오늘만큼은 정말 가족 같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도라지 무침 한 젓가락을 먹은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혈액에서 신경계 억제제 계열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음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도라지 무침은 누가 준비했어요? 식당에서 준비했겠죠? 과연 이 가족 중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새벽 5시 정옥 씨는 벌써 일어나 칠순 잔치 한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연두색 치마 저고리를 곧게 펼쳐놓고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가족 같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녀의 눈가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 잔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외국에 나가 있어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한 미희가 전부였던 그녀에게 이런 큰 가족 모임은 꿈만 같았거든요. 한복을 입고 나서도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화려하진 않나? 나이에 어울리나? 하면서 치마주름을 다시 정리하고 머리핀 위치를 조정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박영근 씨가 깨어나는 소리에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기대돼요. 온 가족이 모이니까. 그렇게 말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옥 씨의 칠순 잔치는 처음부터 참 화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급 뷔페 식당, 홀 한가운데 길게 놓인 잔치상에는 불고기, 잡채, 전복죽에 전체 요리까지 한 상 가득 차 있었어요. 식당 직원들이 오늘 주인공이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정옥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칠순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족들의 시선이 미묘했습니다. 장남 박지우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만 웃었고 큰 며느리 김지연은 정옥 씨와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오히려 의무적인 인사말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남의 사람 대하듯 하는 그 느낌. 정옥 씨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남편 박영근 씨는 새 베이지 한복에 살짝 긴장한 미소를 지었고 막내딸 수진만이 진심으로 어머니 곁에 앉아 엄마, 칠순인데 왜 이렇게 더 젊어지셨어요?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정옥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사도 연신 셔터를 눌렀지만 정옥 씨는 웃을 때마다 이 웃음이 자연스러운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훈 가족과 함께 찍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지훈은 아버지 옆에 서고 지연은 맨 끝에 서서 억지로 웃었거든요. 누가 봐도 평화로운 가족의 축하 자리였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는 걸. 잔치가 시작되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옥 씨는 잔치날이라 정신없어서 그랬는지 좋아하지도 않는 도라지 무침을 집어 먹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쓴맛이 더 강하고 뒷맛이 텁텁했죠. 이상하네. 도라지가 이렇게 쓴가? 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옥 씨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이마 쪽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거든요. 아이고 어지럽네.
작은 신음이 먼저 흘러나왔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영근 씨가 급히 몸을 기울였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옥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이 힘없이 기울어졌거든요.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영근 씨는 당황해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부여잡았어요. 그의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벌써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박영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침착한 분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 평소에도 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장남 박지훈, 며느리 김지연, 딸 수진, 그리고 수진의 시누이 보라까지. 어머니,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여보 괜찮아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대답해봐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옥 씨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따뜻한 손이었는데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잔치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음식도 웃음도 음악도 모두 숨을 멈춘 듯 정지해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고 식당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소리쳤고 곧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정옥 씨는 들것에 실려나갔고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자리엔 아직도 따뜻한 전복죽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라지 무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의사가 꺼낸 한마디가 이 가족의 모든 신뢰를 뒤흔들게 됩니다. 혈액에서 이상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통 어지럼증 수준이 아니에요. 혹시 드신 음식이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그 한마디 이후로 이 집안은 서로를 보며 속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지요.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까?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옥 씨는 35세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딸을 중학교에 보내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던 남편이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금도 연금도 없이 홀몸이 된 그녀는 친정 부모께 손도 못 벌리고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때가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도시락 공장 포장 일을 했고 손끝이 다 벗겨질 만큼 닦고 싸고 또 닦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미희야, 엄마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너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보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딸을 달랬지만 정작 자신은 손톱 밑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겨울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터지고 갈라졌어요. 핸드크림도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딸 미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더 힘들었어요. 교복가, 교재비, 급식비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공장에 납품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엔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옥 씨 몸이 나만하겠어요? 라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아요. 딸 대학만 보내면 되니까라고 웃었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눈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그땐 거울을 봐도 자신이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이었는데
6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어요. 미인은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혼자 계시던 박영근 씨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정욱이야? 영근이 오빠? 그렇게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박영근 씨도 마찬가지로 젊은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새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있던 때였지요. 그는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집안일과 아이들 뒤치다꺼리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지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힘들지? 그런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박영근 씨는 정옥 씨의 성실함에 감동했고 정옥 씨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서로의 자녀들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특히 박영근 씨의 장남 지우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생각하세요?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와 막내딸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은 조심스럽게 주위 눈치를 보며 그리고 자녀들의 반대를 견디며 결국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지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습니다. 양가 자녀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여서 했어요. 정옥 씨는 그날도 내가 과연 이 가족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옥 씨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재혼 첫날 밤 장남 박지훈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그분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동반자일 뿐입니다.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말을 문 너머로 들은 정옥 씨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며느리 김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부터 정옥 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새 부인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 때 음식을 해가면 안 그러셔도 됐는데요 라고 말하며 받지 않았어요. 정옥 씨는 새어머니 소리 듣는 걸 민망해했지만 자녀들에겐 진심으로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식사 때면 한 그릇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고 명절이면 직접 빚은 만두를 세 보자기로 나눠 담았어요. 김치도 담가서 나눠주고 아이들 옷도 사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남 박지훈 씨는 한 번도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옥 아주머니 그 말에 담긴 냉기, 정옥 씨는 매번 참았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 김지연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따로 해서 먹을게요. 음식간이 너무 짜네요. 이제는 따로 챙겨오지 않으셔도 돼요. 정중한 말 뒤엔 늘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옥 씨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집에서 조금이라도 어색한 기운이 도는 걸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이 집의 누가 아니라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가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박영근 씨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 때였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와서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을 툭툭 던질 때마다 정옥 씨는 부엌에서 혼자 찬물로 얼굴을 씻곤 했어요. 특히 추석 때는 더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데 지연이 와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정옥 씨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지요.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정갈했습니다. 새벽엔 남편의 약을 챙기고 점심엔 장을 봐서
두 사람 몫의 반찬을 만들었고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어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나누고 자녀들 생일이면 빠짐없이 용돈 봉투를 보냈습니다. 손자들 학용품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삶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고요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녀는 늘 조심했습니다. 나는 가족이지만 어쩌면 여전히 외부인일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늘 한켠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잔칫날, 온 가족이 모인 그 자리가 그녀에게는 더없이 귀하고 떨리는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정말 가족 같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토록 정성껏 준비했던 날, 그녀는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영근 씨는 얼마 전부터 심장이 자주 뛰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늘어났죠. 협심증이라고 하나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큰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라 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죽음 이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정욱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지만 자녀들이 과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둘 불러 조심스럽게 유산 정리를 상의했습니다. 그냥 미리 정리해두는 게 다들 서로 편하지 않겠냐. 그 말에 누구 하나 명확히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장남 박지우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건 좀 너무 이르죠. 겉으론 염려였지만 말끝은 분명히 꺼림칙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는 속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시지?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지연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규모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박영근 씨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30년 근무한 퇴직금,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고향에 있는 500평 임야까지. 요즘 부동산 시세로 계산하면 1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박영근 씨의 초안에는 정옥 씨에게 500평 시골 땅과 일부 현금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지연은 그 땅값을 대충 계산해 봤어요.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며느리 김지연은 남편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식탁 위로 팔을 얹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땅이란 게 요즘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정옥 아주머니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가식적인 존댓말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새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내딸 수진이가 가볍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냥 20년을 봉사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연의 말에는 냉정함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의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옥 씨는 이 모든 대화를 작은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와 딸의 목소리가 뒤섞여 올라오는 걸 조용히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마당 한쪽 장독대에 앉아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손 위에선 연두색 한복 소매 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외부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아침, 장남 박지우는 부동산 서류 몇 장을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 서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면은 제가 정리하고 도시 쪽 땅은 지연이 쪽으로 정리하죠. 그의 말투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어요. 박영근 씨는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그 문서를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랑 상의는 했니? 그 말에 지우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결정이면 되는 거죠. 그의 웃음 뒤엔 교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도 당연히 우리 편이어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정옥 씨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에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의 심장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드리던 그 약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요. 제 이름도 들어있는 땅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두의 가슴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이 잔칫날 분위기를 은근히 무겁게 만들었던 걸까요? 정옥 씨는 식사 중간쯤에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앞접시에 놓인 전복죽이 파르르 떨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감싸며 갑자기 몸을 기울였던 건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어지럼증이라 했고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정옥 씨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 혈액에서 신경계 억제제 계열의 성분이 극미량 검출됐습니다. 신경계 억제제라고 하죠. 뇌와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인데요. 약물 복용 기록과 식단을 비교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 얼굴엔 뭔가 얼어붙은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장남 박지훈이 제일 먼저 물었어요. 설마 음식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딱 잘라 말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잔치상에 올랐던 음식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며느리 김지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도둑이 제발 저렸을까요? 그날 음식 전부를 식당에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반찬 몇 가지는 제가 따로 부탁드렸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답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손도 무의식적으로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이랑 녹두전 같은 거요. 지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라지 무침이요? 어머니, 그거 요즘엔 안 드시는데요. 지난달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라지 향만 맡아도 어지럽다고. 그 말에 지연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달았거든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난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핸드백을 만졌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요즘 도라지 향만 맡아도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굳이 도라지 무침을,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도라지 무침을 드셨지?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거든요. 조용히 앉아있던 박영근 씨가 그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 몇 가지였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도라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었거든요. 지연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식당에 맡긴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전 그냥 메뉴 몇 가지를 더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그때 보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당 뒤편에서 누군가랑 통화하시는 걸 봤는데요. 무슨 봉투도 받으시고. 보라는 평소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봉투?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봉투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들킨 걸 깨달았거든요. 그건 그냥 영양제 같은 거였어요. 아주머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하지만 이미 자녀들 사이엔 작은 불씨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그걸 왜 굳이 따로 하셨어요? 수진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고 지우는 언성을 낮추며 막아섰어요. 이 일은 지연이가 준비한 음식 때문은 아니에요. 괜히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날 아버지께 무슨 서류 드린 거예요? 다들 긴장해서 못 봤지만 전 봤어요. 아버지, 놀라서 묻지도 않으셨죠. 그게 혹시 인감도장 관련된 거였어요? 인감도장이라는 거 법적 효력이 있는 도장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상속 같은 중요한 일에 쓰는 거지요. 그 순간 식구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입을 꾹 다물었고 김지연은 불쾌한 듯 턱을 치켜들었어요. 그만하세요. 그날 어머님이 쓰러지신 건 안타깝지만 그걸 가지고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연의 목소리엔 뭔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떨고 계세요? 보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사 출신답게 사람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떨기는 왜 떨어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그날 도라지 무침을 집어들었던 정옥 씨의 손이 유난히 떨렸던 것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엔 CCTV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CCTV라고 하죠. 요즘 어디든 있는 그 감시 카메라 말입니다. 보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그날 영상 같은 건 없을까요? 며칠 뒤
박영근 씨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측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잔칫날 영상요? 녹화는 되긴 했는데 식사 구역은 사각지대가 많아요. 음식 접시나 손놀림까지는 안 잡히실 거예요. 그 말에 박영근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날 그 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어둑한 복도에서 혼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충격인데 그게 누군가의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정옥 씨는 병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도라지가 내 앞에 있었어. 정신없어서 뭘 먹는지도 모르고 잔치 내내 먹고 있었다니. 그 말은 병실에 가만히 퍼지는 공기처럼 낮고 서늘하게 퍼져갔어요. 그녀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라 씨는 그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수진의 시누이, 그러니까 박영근의 딸 수진의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가족 행사에는 늘 조용히 참석만 했고 잔칫날에도 귀퉁이 자리에 앉아 소리보다는 표정과 분위기를 더 유심히 살피는 타입이었습니다. 보라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동네 조제약국에서 일한 지 12년째였고 약물 성분에는 누구보다 민감했어요. 특히 신경계 억제제나 진정제 같은 경우엔 포장지 색깔만 봐도 대략적인 성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사 면허를 따려면 약물학을 깊이 공부해야 하거든요. 잔칫날 그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점심 무렵 큰 며느리 김지연이 식탁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종이봉투 하나를 받는 모습. 그 안에서 보라는 진한 보라색 약 포장지를 잠깐 본 것 같았어요. 그건 일반 영양제 포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처방 전용 진정 계열 약에서만 사용하는 은박 포장 디자인과 유사했거든요. 특히 클로닐정 같은 신경계 억제제는 특별한 은박 포장지를 쓰는데 바로 그런 종류였어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지만 정옥이 쓰러진 뒤로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약사인 보라는 자신의 약국에서 클로닐정 성분표를 꺼냈습니다. 이 약이 도라지 무침에 들어갔다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혈중 농도를 계산했어요. 약물 동력학이라고 하나요?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계산하는 학문입니다. 성인 여성 기준 체중 55kg, 클로닐정 5mg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라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음식과 함께 복용 시 흡수율 75%, 혈중 최대 농도 도달 시간 2시간. 그녀는 약학 교과서까지 꺼내서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옥 씨가 쓰러진 시간과 약물 효과 발현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게다가 도라지의 쓴맛이 약물 맛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었습니다. 클로닐정은 원래 쓴맛이 강한 약인데 도라지 무침에 쓴맛을 섞이면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보라는 확신했습니다. 약물의 반감기까지 계산해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반감기라는 건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하는데 클로닐정은 약 6시간입니다. 정옥 씨 혈액에서 검출된 농도로 역추산하면 최소 10mg 이상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보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빠, 그러니까 박수진의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형수님 혹시 약 같은 거 챙긴 거 있었어? 약? 무슨 약? 잔칫날 말이야, 난 이상한 걸 봤거든. 그런 얘긴 하지 마. 괜히 오해 사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그 반응도 보라에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오래전부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방식에 익숙했으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보라는 조심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정욱을 찾아갔어요. 수지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병실에는 오직 정욱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보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드신 음식 중에 도라지 있었죠? 정욱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 정신이 없어서 몇 번 주워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다 입안이 텁텁하고 그 다음부터 숨이 좀 가빠졌어. 맛이 무척 썼어. 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박 포장지 한 조각, 잔치 당일 식탁 근처에서 그녀가 직접 주운 것이었어요. 그날 지연이 떨어뜨린 것 같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이 안에 들어있던 약 성분은 클론일정, 졸음 유발하고 혈압 떨어뜨리는 계열이에요. 보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도 쉽게 설명했어요. 정상인도 어지럽고 혼란 올 수 있어요. 하물며 심장질환 있는 분이 먹었다면. 그 말에 정욱은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일반 영양제나 감기약이 아니라는 뜻이죠. 보라는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라는 말이에요. 정욱은 그 포장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보라야, 그걸 꼭 말로 해야겠니? 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침묵을 택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보라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해죄에 해당해요. 상해죄라는 건 남을 다치게 한 죄 말이지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라야,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고 사랑하려고 해도 벽이 느껴지고 그래도 가족인 걸 어떻게 하겠니?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보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피해자인 정욱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건지.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님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정욱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게 운명이었겠지.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어. 결국은 내 가족이거든. 그날 저녁 보라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그날 큰 며느리 형수 뭔가 이상했어. 그 사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수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보라야, 이 집은 누굴 믿고 누굴 의심해야 하는지 이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이후 박보라는 혼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근처 거래 기록, 음식 배달 업체, 그리고 당일 잔치집 식당과 조리 과정까지 이 집안이 등 돌린 진실을 누군가는 꺼내야 했으니까요. 보라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식당 주변 상점의 블랙박스 영상. 그 안에는 분명히 김지연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그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셔도. 보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약사로서의 양심과 가족을 향한 의리가 충돌했지만 결국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한 정욱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로 마련해둔 원룸으로 조용히 짐을 옮겼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옥 씨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처 같았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도 비위 맞출 필요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수진에게만 수진아 이제 엄마라는 말 안 들어도 돼 서운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는 살짝 웃고 돌아섰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내가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나는 너의 엄마야. 하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남이었나 봐. 그날 밤 박보라는 큰며느리 김지연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단둘이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그녀는 은박 포장지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보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어요. 지연은 포장지를 내려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날 당신도 있었죠. 그녀는 이미 들킬 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약사니까 이런 게 그냥 떨어진 물건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라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실 건가요? 지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보라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건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사람 하나를 부쉈다는 증거니까요. 지연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덮였어요. 부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깨져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그 여자는 한 번도 진짜 자식으로 대한 적 없어요. 늘 자기를 불쌍하게만 보라고 했지요. 그 말에 보라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어머님은 20년 동안 진심으로. 진심? 지연이 날카롭게 웃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편하게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까지 나눠 가지겠다고? 그건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보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탄 거예요? 독이라는 말에 지연은 잠깐 움찔했어요. 독이라니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전 그냥 조금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다고요? 보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님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말에 지연은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고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며칠 뒤 박영근 씨는 결국 모든 가족을 다시 불렀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협심증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는 손으로 쓴 유언장 초안을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몫은 그대로 두려고 한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날 지켰던 사람이니까. 박영근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번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듯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장남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닙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엔 20년간 쌓인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에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언니가 그날 도라지 무침을 왜 따로 준비했는지 설명해 보시죠. 수진의 목소리엔 오빠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건 실수였을 거야. 지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가 뭔가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고 김지연은 불쾌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 가족의 식탁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어머니가 머무는 작은 원룸에 소고기 무국을 끓여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옥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옥 씨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어지러우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데서 혼자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옥 씨는 작게 웃으며 무릎 위에 얹은 천 조각을 접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가족이라 여기는 건 아니잖니. 그 말에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국을 퍼놓기만 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울지 마, 수진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정옥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진짜 내 딸을 만난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배 아프고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잘 길러주신 엄마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라는 조용히 그날 식당 주변에서 포착된 누군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엔 누군가 봉투를 들고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 영상의 시간은 잔칫날 오전 10시 42분. 결정적인 진실은 이제 막 화면을 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은 잔칫날 오전 10시 42분 식당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그 녹화장치 말이에요.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차 트렁크를 열고 하얀 종이봉투를 꺼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쪽엔 은박 포장지로 쌓인 약품이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상 속 인물은 김지연,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핸드백에 넣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보라가 식당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한 것이었습니다. 약사로서의 양심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인 거였습니다. 보라는 익명으로 경찰에 제출했고 식당 CCTV와 시간대 일치 여부 확인을 거쳐 결정적인 단서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정식으로 김지연을 소환했고 그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건 영양제였어요. 잔칫날 어머님 기운 없으실까봐. 전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약사인 박보라는 약 봉투의 재질과 포장 위치까지 정확히 제시했고 의사는 혈액 내 검출 성분과 약품명을 일치라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그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었어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처방전은 누가 받은 거죠? 경찰이 물었을 때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가짜 증상을 호소해서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증을 이유로 받은 신경계 억제제였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하거나 억울하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수진이 달려와
엄마 다 밝혀졌어요. 새언니 경찰 조사 받으러 가요. 이제야 억울함이 풀려졌어요. 소리쳤을 때도 정옥 씨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지연이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그냥 내가 먼저 무너졌을 뿐이야. 그 말에 수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피해자인 엄마가 가해자를 감싸는 건지. 엄마 왜 또 참아요? 왜 꼭 엄마만 참아야 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엄마는 우리 가족인데 왜 아무도 엄마 편 아니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딸로서 품지 못했던 미안함과 늦게 알아버린 엄마의 희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나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미워할 수 없어서 용서하는 거야. 정옥 씨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한 테이블에 앉는 거지.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그 말에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그냥 혼내주고 싶었을 거야.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박영근 씨는 그날 밤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웠어요.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아내가 겪은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그 말에 정옥 씨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잠든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뒤 유산 정리 문서가 다시 작성됐습니다. 정옥 씨의 이름은 전보다 더 굵고 또렷하게 법적 배우자이자 평생 동반자로 기록되었고 장남 내외의 몫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박영근 씨는 앞으로 지훈이 몫은 반으로 줄이고 지연이 몫은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지훈은 그 서류를 보고 말없이 돌아섰고 김지연은 조사 후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입건 유예라고 하나요? 죄는 있지만 기소는 안 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정옥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내에서 그녀의 자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지는 매주 엄마를 찾아가 국을 끓이고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엄마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를요. 그 말에 정옥 씨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용서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미워도 가족이고 사랑해도 가족이고. 그런데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살짝 서늘해진 날, 수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은행나무 아래 그늘진 자리엔 잔잔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바람이나 쐬어요. 괜히 속 끓이지 말고요.
수진의 목소리엔 엄마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어요. 정옥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바람 좋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은 예전엔 몰랐어. 그 말에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말입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은색 반지 하나. 가족이라는 글씨가 작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 첫 월급으로 산 건데 그땐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그 반지는 20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선물로 주려고 했다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넣어둔 거였거든요. 정옥 씨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전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에요. 수진의 고백에 정옥 씨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딱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옥 씨는 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가족과 함께요. 매일 아침 수진은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 국을 끓였습니다. 정옥 씨는 딸이 일하는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음식을 해 먹었어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박영근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컨디션을 회복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상을 함께 차리며 조용한 가족 모임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짜 가족다운 분위기였지요. 여보,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 같네요. 박영근 씨가 말했을 때 정옥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가족이 됐네요. 그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박지우는 회사 업무만으로 하루를 채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끔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가족 모임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일을 다시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진짜 가족이고 무엇이 가짜 가족인지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혈연 관계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남이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 일이 있고 1년 후 정옥 씨의 생일이 또 다가왔고 수지는 몰래 소박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촛불 2개, 소고기 묵국, 도라지 대신 애호박전, 그리고 작게 놓인 편지 하나. 수지는 며칠 전부터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썼어요. 작은 식탁 위에 촛불을 켜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옥 씨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한텐 처음부터 엄마였어요. 다만 말이 너무 늦었네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엄마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20년 동안 엄마를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의 진짜 딸이 되겠어요. 엄마를 지키고 엄마와 함께 웃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딸이 되겠어요. 편지를 다 읽은 정옥 씨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촛불을 끄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받았네요. 내 생일 선물 중에 제일 따뜻하네요. 그 말에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20년간의 서먹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앞으로 매년 생일 때마다
이렇게 촛불 켜고 음식 해 먹어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그냥 우리 가족들만의 시간으로요. 수진의 제안에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속삭였어요. 엄마, 이젠 진짜 가족이에요. 누구도 아니고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한. 여기 아빠도 있다. 저도요. 박영근 씨도 사위도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에 정옥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덕분에 나도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그녀의 입가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가 작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간 참아왔던 외로움을 이겨낸 승리의 미소였고, 동시에 진짜 가족을 만난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여보, 수진이랑 사니까 어때요? 그 질문에 정옥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박영근 씨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토록 걱정했던 아내가 마침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나도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곁에 수진이가 있으니까. 아버지, 아직 갈 데 없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가족이 이제 막 시작인데요. 그 말에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 오고 간 그 웃음은 그 어떤 호화로운 잔치보다도 따뜻했어요. 그녀의 얼굴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그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에 정옥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상처도 받고 또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혈연관계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이어진 그 인연도 소중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인연이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정옥 씨와 수진이처럼 말이에요. 2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런 작은 말들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